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여러분께서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에는 이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법질서와 경제 그리고 그 무너지는 원칙 바로 세우기 위한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원 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마이웨이 노래를 제가 방금 들었는데 평소 애창곡이다라고 선곡해 주셨다는데요. 평소 애창하시는 겁니까? 각자가 자기 길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정치인은 후회하는 짓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인 대표님도 주변에 대해서 좀 후회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내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와가지고서 대통령 후보, 자기네들이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느 당도 공식적인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인 후보가 없는 동안에는 남의 비판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다 가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비판도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패권을 가진 네. 이제 쪽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래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네. 지금 서민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께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일반 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에 지금 모여 있는데 2.56 이렇게 되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잘못 싸가는 2% 초반이나 1%도 갈 수 있습니까? 1% 후반으로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잠재 성장률이 2.5%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에 있느냐. 그러면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잠정률의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잘 성장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 성장을 해도 일반 소위 서민들의 경우에는 단 1%의 소득도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참 서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갖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경제라는 것이 그래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 할 것 같으면은 그 공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와서 소위 2012년서부터 유행되는 용어가 뭐냐면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가서 성장률이 2%게 낮게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성장을 해야만이 그래도 사회적 불만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경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 그리고 1990년도 초반에 한중 수교 과정에서도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 경제의 어떤 움직임과 한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푸틴 쪽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유대 관계라 그럴까요? 미국과의 어떤 연합적인 성격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먼저 경제 정책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선거구도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민 문제하고서 통상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호무역주의라고. 이 보호무역주의를 갖다 가지고서 결국 가서 미국이 고립화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느냐. 최근에도 얘기를 나올 것 같으면 GM의 해외 공장을 공대로 갖고 와라. 또 포드가 멕시코 진출한다는 걸 갖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보호무역적인 쪽으로 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멕시코의 미국의 관계. 그다음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경제 문제에도 관련이 있고
중국과도 역시 거의 비슷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중국에 우리 수출의 25% 정도를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가 좀 나빠질 것 같으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울러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무슨 중국처럼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의존을 갖다 안 할 수 없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자주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과 이 사이에서 어떠한 센스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 운영과 한국의 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들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드 배치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중국이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다가 변경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거까지만 그치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또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뭐 결정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인상도 또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인 전 대표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사 뭐 다음 정권에서 말이 그렇지 다음 정권에 간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한미 안보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위 조약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반기문 총장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한데 대표님께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반기문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무장관 했다는 거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네.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갖다 했다는 것이 이제 반기문 지금 총장의 경우는 자기의 가장 강점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왜 유엔 사무총장 10년과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별개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 가지고서 한국 정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네. 자기가 지금 한국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표출이 돼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한웅 원장님 보통 네. 한 10년 동안 밖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한 몇 개월도 아니죠. 한 달 정도 가지고 한국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보니까 이제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라든가 평화 이미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내 종종 왔다 갔다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검증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18대 때였나요? 그때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그때 위원장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개헌 관련 내용을 담았던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개헌자문 특별위원회였으니까 예.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개헌 작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뭐 내용은 빠삭하시겠네요. 뭐 내용은 뭐 제가 분명히 그 두 가지 뭐 4년 중림제 안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 정부제 안도 만들어 놓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개헌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는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 군데에서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그렇죠.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개헌이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 우선이다라는 것인데 그 개혁에는 개헌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 구분을 하는 자체가 나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개헌도 하고 개혁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 무슨 개혁을 따로 하고 개헌은 나중에 하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건을 보면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개헌의 이미지가 계속 상승이 되면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살짝 어제 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모든 세력들이 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제도 개편을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다만 그런 주장이 얼마나 지금 공적인 방향하고 부합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개헌과 관련해서 제가 입장은
무슨 그런 선거 전략적인 입장을 초월하고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내가 무슨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하면 누가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누가 불리하고 이런 의미에서 개헌을 얘기를. 그러려면 개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또 하나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개헌과 같은 큰 쟁점을 꺼내버리면은 그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갔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개헌과는 건 관련도 없어요. 예. 그러면 왜 그게 뭐 왜 관련이 돼요? 그럼 다른 핑계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핑계 되는 거죠. 그게 개헌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끄집어내는 그 핑계라고 난 봐요. 뭐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보수 세력들의 집권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 제하에서의 어떤 부정과 부패. 이 문제를 뻔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표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그 제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날의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내가 대통령 할 능력이 별로 없다 하는 이런 잠재의식이 깔려져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개헌 관련해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현재 개헌 과연 대선 전에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개헌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혹시 현행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은 개헌 문제를 비롯한 뭔가 우리 체제를 바꾸는 과도 대통령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나는 거기는 동감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에 개헌을 지금 허지를 못하고 지나간다 할 것 같으면은 예. 결국은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무슨 경제 사정이 이렇고 안보 사정이 이렇고 하니 개헌을 시기가 아니다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이 어느 식으로. 그러면 개헌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개헌은 공약을 내걸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일 수 없다라는 판단이시네요. 뭐 과거에 뭐 공약도 하고 각서도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안 한 사람 대통령들인데 예. 네? 그걸 갖다가 누가 믿겠어요. 안 하면 그만인데 누가 강요를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 김종인 대표께서 이 정치인이시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술적인데. 아니 또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또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노태우 당시 후보가 네. 여의도 100만 인파 앞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1년 후에 내가 중간 평가를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예. 그것도 결국은 안 하고 적당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이렇게 베스트의 후보는 없단 말이야. 네. 그다음에 세컨 베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세컨 베스트도 없고 결국은 그러니까 서드 베스트밖에 지금 나오는 게 없단 말이야. 36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 가서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결국 가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겪은 그런 대통령하고 똑같다. 삼류 대통령을 뽑게 되면 제왕적 패권주의적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2년 내지 3년 그리고 만에 제가 망한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대선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 캠프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자리 사냥꾼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사냥꾼 얘기 나오신 김에요. 이번에는 조기 대선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인수위도 없고 하니까 정치권의 끼리 싸우는데 빨리 끼어라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리 사냥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집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얘기지. 무슨 선거 전략상 개헌을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현행의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네.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기자 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김만흥 원장님 모시고 특집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